예, 안녕하십니까. 북한 동포 여러분. 네, 오늘 강석진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은 그 김일성의 공산정권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원래 김일성이가 기독교 집안인데 공산정권을 수립해서 기독교하고 양립이 안 되니까 교회하고 타협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교회를 죽이는 그런 정책을 쓴 이제 과정을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그 현대사 할 것 같으면 1945년도 8월 15일 날 이제 해방된 그때로부터 이제 현대사의 하나 이제 그 분기점이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현대사에 등장하는 김일성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남쪽에는 이승만이라는 또 인물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오랜 동안 이제 김일성 공산 정권과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정권 간의 이제 대립이 또 형성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해방되고 나서 바로 38 이북에는 소련군이 주둔을 해갖고 군정이 실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소련군이 들어온 이후에 조금 늦게 미군이 38 이남 지역에 주둔하게 되죠. 네. 그때 그 기간차가 좀 있죠.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소련군은 사실 저 극동에 있는 그 일본 군대를 무장 해제한다는 명목으로 네. 관동군이죠. 예, 관동군에서 거의 그러니까 그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하면서 거의 소련은 이미 북한을 점령하기로 마음을 먹고 예, 벌써 청진 원산 지역으로 굉장히 그 빨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들어왔다고 봐야 돼요. 8월 말쯤에 이미 다 들어왔는데 미군은 조금 더 늦어질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그렇죠. 일본을 또 그때는 메가도 무장해제해야 되고, 그렇죠. 메가도 사령관이 이제 그 일본을 항복시킨 후에 일본을 정리하는 문제가 대단히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물론 38선이 돼서 미군이 들어가기로 저기는 됐지만 그 과정은 상당히 더디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북한 정권은 70여 년 동안 공산 정권이 유지가 되고 있고, 우리 한국은 미국의 군정이 끝나면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와 시장 경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의 이제 대한민국의 이런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모든 과정을 갖다가 역사적인 그런 측면에서 북한과 한국과 그 비교를 하려면은 먼저 이북 지역에 김일성이란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그리고 김일성이란 인물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고, 그 다음에 이 김일성이가 이제 소련의 그 군사 정권에 힘 입어갖고 정권이 세워지는 그런 그 모든 과정, 이걸 갖다가 우리가 역사적인 측면에서 한번 쭉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역사적인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김일성 할 것 같으면 절대적인 신적인 존재고 절대 무오의 존재이기 때문에 김일성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많이 왜곡되어 있고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많이 포장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김일성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일성의 그 고조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되나요? 그 김계상이라는 그 김일성의 선친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구한말 시대 때에 이 김일성이 원래 그 가문이 전북 전주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한말 시대 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이북으로 들어와서 이제 평양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증조부, 즉
김일성의 할아버지가 되죠. 이 김일성의 할아버지는 김우 때에 평양 망경대에 정착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산지기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게 살았겠죠. 그리고 이제 김응우의 이제 아들이 되는 김형직, 예. 그리고 그 김형직의 이제 부인이 되는 강반석,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김형직이가 18살, 강반석이가 20세 때에, 그러니까 2살 연상인데 이 강반석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가 태어난 것이 1912년 4월 15일 날 평양 대동군 칠골에 이곳에서 태어나는데, 칠골 할 것 같으면 또 유명한 또 하나의 또 건축물이 있죠. 바로 칠골 예배당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김일성의 그 자서전인 세기와 더불어라는 그 책을 제가 한 20몇 년 전에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김일성이가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칠골 교회를 같이 갔었다. 그렇지만은 우리 어머니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주일날 일요일이 되면은 어머니가 좀 쉬러 예배당에 갔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평양에서도, 이북에서도 잘 이제 모르시는 이야기인데, 김형직과 강반서이가 결혼하는 데는 여기 중매쟁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넬슨 선교사라는 사람이 이 당시에 평양에 선교사로 있었는데, 이 당시 평양에는 약 한 4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평양에서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근대 문명을 갖다가 전파하고 또 계몽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선교사님들이 했었는데, 이 넬슨 벨 선교사한테 이 김영직이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이 김영직이가 아주 믿음이 좋아갖고 성경을 갖다가 필사본 해갖고 그걸 갖다가 또 선교사님한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김영직은 아주 모범적인 학생이었고 또 신앙인이었죠. 그래서 아주 그 넬슨 선교사가 아주 특별히 사랑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넬슨 벨 선교사가 김영직이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숭실 학당에 들어가도록 추천을 해줘갖고 숭실 학당을 갔다고 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2년제 전문 대학으로 이제 되죠. 그리고 이제 이 강반석이도 역시 넬슨 벨 선교사한테 그 교회에 다니면서 또 학습을 받았는데 믿음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성경에 나오는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시켜줬고, 김형직과 강반석이가 결혼하도록 중매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요, 그 세계적인 그 부흥사, 전도사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1992년도에 자기 부인을 데리고 평양을 방문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김일성한테 아주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았었는데, 이때 이제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왜 미국인 목사가 왜 평양에 왔고 왜 그 김일성 수령께서 왜 미국인 목사를 저렇게 환대하나? 거기에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배경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넬슨 벨 선교사의 딸이 평양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학교에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년이 되니까 미국으로 보내져 갖고 미국에서 이제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이제 빌리 그레함이라는 이 신학생을 만나 갖고 둘이 이제 결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다 그 멘토 역할을 하는, 예? 또 예배도 인도해주고 말해하는 그런 그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빌리그레 목사님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92년과 94년대 평양을 방문해 갖고 성경책을 김일성한테 선물해주고, 그건 제가 그분의 그 자서전을 통해서 제가 다 봤죠. 그리고 김일성 종합대학의 영문과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또 설교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처럼 김일성의 친가나 외가나 미국의 선교사의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받았던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김일성의 아버지가 다녔던 학교가 창덕서학교, 강도누기, 즉 김일성의 장인이 세운 그 학교에서 김일성이가 창덕서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1923년부터 25년까지.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김형직이가 숭실학교를 다닐 때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발각이 돼갖고 퇴학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구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냐면 그 손정도, 예, 손정도 할 것 같으면 민시정부에 거기에 그 장관직을 했었나 그러죠. 그래서 이제 둘이 사실 각 그 김형욱과 그 다음에 이 손정도 목사는 같은 학교 동창생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평양에 더 이상 이제 거주하기 어려우니까 식구들을 데리고 만주로 오죠. 그리고 만주에 와갖고 김일성을 갖다가 손정도 목사가 목회하고 있던 그 길림성 육문이란 그 중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는데, 그만 여기서 학교를 다 다니지 못하고 중도에 퇴학을 하고 여기서 또 항일 운동한다고 하다가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퇴학을 당한 이후에 김일성이가 조선공산 청년회 가입과 또 활동을 하다가 또 퇴학을 당하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1930년도에 들어서 갖고는 이제 동북항일 연군 유격대라고 해갖고, 이 동북항일 연군 그 유격대는요, 중국, 그러니까 만주의 중국인들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독립 군대죠. 유격대죠. 여기에 이제 들어가갖고 항일 투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된 사람이 이제 김일성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 정권의 기둥 같은 이제 개국 공신들이 이제 김책, 최현, 최용건, 이런 사람들을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됐고, 이 사람들과 함께 동북 항일 연군 유격대에서 항일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37년 6월 달에 보천보, 그러니까 지금의 양강도 해산 지역이죠. 여기에 그 조선인이 유격대가 말이에요. 여기를 압록강을 건너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압록강을 건너갖고 이 보천보에 침투를 해갖고 여기서 이제 전투가 벌어진데, 이 당시 이 해산 지역은요 임업도시로서 일본 경찰인가 그 당시 순사라고 했겠죠. 5명이 주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보천보 전투에 일본인이 2명이 사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북한에서는요, 이 보천보 전투를 아주 어마어마한 큰 규모의 전투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이제 포장을 한 거죠. 그렇지만 실상 일본인의 희생은 2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또 이제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이 보천보 전투를 갖다가 김일성이가 그 모든 것을 다 지휘를 하고 공로를 세울 돼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다른 김일성, 진짜 김일성이 있었는데, 이때에 그 북한의 김일성이가 진짜 그 김일성 독립투사인
그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또 이렇게 사용했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처럼 만주족에서 활동하던 이 항일 유격대가 해산에 들어갔고 이런 전투 행위를 하니까 일본 관동군들이 만주에서 활동하는 이 독립 투사들 항일 그 군들을 갖다가 다 섬멸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섬멸 작전을 벌이는데 이때 많은 독립군들이 만주 독립군들 그다음에 조선 독립군들이 많은 그 피해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몇몇 일부 그 조선인 그 항일 유격대원들이 지금의 그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에 빨치산이라고 하는데 그곳으로 피신을 해갖고 소련 그러니까 그 소련군 88연대인가요? 88 독립 보병 연대에 이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데 1942년부터 45년까지 소비에트 연방 불군 군대 즉 극동 제88 독립 보병 여단의 제1대대 대대장으로 여기서 일을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일성 가문은 철저히 기독교 가문의 배경을 그의 아버지나 그의 어머니 외가 쪽으로나 철저히 다 기독교인이었고 아주 모범적인 기독교인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빌리그램 목사를 갖다가 초청한 이유가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의 은인이었으니까 이걸 잊지를 못해 갖고 거의 한 60년 이후가 지나서 초청을 이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김일성, 강반석 이들은 칠골 교회를 다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장인 강돈옥은 또 창덕 소학교, 창덕 교회를 또 설립을 했고 강량옥 즉 김일성한테는 삼촌이 돼서 사촌인가 오촌격이 된다고 하는데 이 학교에 또 교사로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 강량옥이라는 사람은 평양 신학교를 나왔고 평양 신학을 나온 다음에 일본에 유학을 해갖고 또 일반 대학을 나오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강량욱 목사는 아주 최고의 지식인이었는데 아마 일본에 가갖고 이제 그 공산주의, 그 사회주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한번 김일성의 출생과 그다음에 또 어릴 때의 그 교육과 나중에 이제 소련에 가서 이제 완전히 이것이 인생의 판이 바뀌었는데 이거의 의미를 한번 좀 보죠. 그러니까 원래 김일성 집안은 부모가 전부 김영직, 강반석이 다 기독교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기독교가 또 다른 기독교가 아니라 영국에서 간 선교사 아니고 미국에서 간 선교사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미국 문화에 영향을 받았고 사실은 그 어릴 때는 친미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성장 배경이 됐는데 이게 그 만주에서 항일 독립 투쟁이라는 거를 하다가 그 일본이 그때 하여간 어쨌든 1920년대 청산리 대첩도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우리 독립군들이 일본을 괴롭히다 보니까 일본은 거기를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려고 해서 싹쓸이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일본 애들이 쓰는 그 전형적인 수법은 아주 빌미를 조그맣게 해놓고서 그거를 전부 우리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완전히 선멸하는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보천보 전투에 괴롭힌 거를 다시 이제 해서 했는데 어쨌든 김일성이 이제 그 소련 연해주 지역으로 쫓겨가서 거기에 소련군하고 조우를 한 것이 이제 그 밑으로 들어갔죠. 밑으로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이제 판이 바뀐 거예요. 사실 친미적이 될 수 있는 저기가 소련의 영향력이 들어가면서 사실 소련이 진주를 할 때 이미 김일성을 앞세워서 진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완전히 소련 군대하고 일체화된 소련군 장교였어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성격이라는 것은 완전히 소련 군정에서 그 하수인인 김일성이 소련의 뜻대로 하는 그런 꼭두각시로 처음부터 출발했는데 이 남한의 군정하고는 좀 상당히 틀렸어요. 남한의 군정이 그 하지 중장에 들어왔는데 처음부터 이 독립주의자들 이승만, 김구를 갖다 빨리 국내에 귀국시키면 안 된다는 그런 배려가 있었어요. 미 군정이 확립돼서. 그래서 그 아마 이승만 박사도 10월 달인가 그때 들어왔어요. 상당히 늦게 들어왔어요. 네. 2달이 지났어요. 훨씬 지났어요. 훨씬. 그것도 뭐 억지로 허락을 맡아서 온 거예요. 그다음에 김구 주석은 상해에 있던 김구 주석은 또 11월인가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군정이 되면서 컨트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승만, 김구 이 두 양반은 뭐 미 군정하고 이렇게 일체가 돼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엄청난 활동을 했어서도 미국에 거슬리는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소련의 꼭두각시인 김일성이하고 상당히 근본적으로 성격이 틀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일성은요, 학교 다닌 그 교육 수준이 중학교 중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김영직이가 이제 그 독립운동 항일운동 하다가 이제 조선 총독부에 끌려가서 많은 이제 고문을 받고 나서 그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 갖고 중국으로 이제 식구들을 데리고 온 다음에 그 고문받은 후유증으로 오래 못 살고 죽습니다. 그래갖고 김일성의 그 어머니가 중국인하고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강반석.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중국인하고 결혼하니까 그때부터 김일성이가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그런 불량아처럼 그렇게 반항적인 성격으로 그때 확 바뀌어졌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방 이후에 38선이 이제 그어지면서 38 이북에는 소련군에 의한 그 공상 정권이 세워지는데요. 그 제가 이충근 박사 그분한테 그 어느 강의에 들으니까 처음서부터 소련은 38 이북을 갖다가 공산화하고 그 위성국가를 세우기 위한 그런 그 전략이 정책적으로 이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밀 문서로 해제된 그 문서에 그게 다 기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련의 그 군정의 그 의도가 군정을 일시적으로 뭐 3년이고 얼마 하다가 이제 조선인들이 스스로 이제 자립국가, 독립국가를 세우도록 한 것이 그건 사실이 아니라 아예 처음서부터 소련이 이처럼 일본에 선전포고하고 들어올 때부터 이미 38 이북을 갖다가 소비에트화 하려는 그런 전략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신 박사님께서 잠깐 얘기해 주신 것처럼 45년도 그냥 항복하기 이전에 벌써 8월 16일 날 청진리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22일 날은 원산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24일 날 평양 주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미군이 아직 한반도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소련군은 38 이북을 갖다가 완전히 다 점령을 해버린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김일성은 언제 들어왔냐? 자, 북한에서는 아마 김일성이가 일본의 관동군을 다 몰아내고 조선에서도 몰아내갖고 독립을 시켰다는데 그게 아니라 그 김일성은요 소련 8판 여단 소속으로 있었는데 9월 18일 날 45년도 9월 18일 날 그렇게 해방이 된 지 한 달 이후에 소련군들하고 같이 원산항으로 들어왔는데 소련 88 여단 소속의 60명으로 구성된 정치 행정 요원들과 함께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60명의 이 고문단들이 뭐를 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조선을 완전히 이제 소비에트하고 공산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 행정 지도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김일성은 어린 시절을 평양에서 보냈지만 만주 지역에서 학교를 다녔고 활동하고 그러다가 러시아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김일성이가 처음에 조선에 평양에 들어와서도 한국말, 이 조선말을 그렇게 능숙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김일성이가 어떤 그 연설을 할 때 그 원고를 갖다 누가 작성해 줬냐면 KGB 출신 장교인 레오니드바 신, 그러니까 신은 이게 신씨죠. 우리 고려인입니다. 이 고려인 소비에트 그 장교가 원고 김일성인가 발표할 그 원고를 다 작성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김일성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지도자 김일성을 무에서 만들어 내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김일성은 소련 그 군사 정권에 의해서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소련이 이제 군정이 본격화되는 것이 이제 8월 26일부터였는데요. 이때 이제 평양의 정치부 사령관이 로마넨코 소장이었는데 김일성이는 이제 오랜 동안 이 사람은 만주에서 또 소련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 지지 세력이 전혀 없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넨코 소장이 그 당시 이북 지역의 민족의 지도자였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조만식 장로를 갖다가 내세워 갖고 그 당시 이북 지역의 공산주의자들과 그다음에 조만식 장로를 위시한 이 사람들 양 진영을 갖다가 묶어 갖고 동일한 비율로 해서 평남인민위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5도 인민정치위원회를 세워 갖고 이걸 이제 합해 갖고 최초의 평양에 세워지는 이제 조선 그 정부를 갖다가 이제 세워가는 겁니다. 여기에 그 조직 그 시스템을 볼 것 같으면요, 소련 최고 사령부, 스탈린이겠죠. 그 밑에 누가 또 지시를 받았냐면 연해주 군간부 사령부 스티코프. 그 다음에 그 밑에 누가 일했냐면은 평양주둔 소련 정치 사령관 레베데프.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로마넨코 소장.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그 인민위원회 회에서 그 지도자가 바로 이제 김일성이었던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제하부 조직으로서 소련이 다 만들어주고 지시한 것에 의해 움직여지는 그런 정권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을 그 소련 정부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갖고 평양 곳곳에 17개의 비밀 처형장을 설치를 해갖고 군정에 협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 반발하고 반항하는 그런 세력들을 갖다가 납치하고 처형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가장 이제 반항하고 비협조적인 사람들이 바로 평양의 기독교인들, 목사님들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든 이제 군정을 통해서 이제 정부를 세워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 갖고 일시적으로 그 평양에 아주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갖다 모아 갖고 김일성을 소개하고 같이 협조하도록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김일성 황국 환영 예배를 평양에 있는 김영석 장로 집에서 김일성, 최용건, 그다음에 소련군 경비 사령군이 합석을 해갖고 김일성 황국 환영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참 여기서 보면은 지금 뭐 북한 정권이 그 역대로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라고 비난하잖아요. 나는 그 말을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소련군이 점령해서 처음부터 여기는 식민지가 된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소련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무섭게
이 한반도를 집어먹기 위해서 이렇게 저 군대와 함께 온 것은 러시아가 옛날부터 러일 전쟁에서 일본한테 패해가지고 물러갔잖아요.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그 악몽이 있는 거예요. 빨리 2차 세계대전 자기들이 승전국이니까 이 일본하고 직접 싸움도 안 하면서 한반도를 그냥 먹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반도에 영향력을 대는데 이미 또 그 실제적인 이익은 제정 러시아 때 이미 블라디보스톡의 남하 정책을 통해서 부동하고 그렇죠. 확보를 했는데 더 좋은 건 뭐예요? 한반도에 들어가서 남쪽까지 차지하면 부동항이라는 건 또 따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다 뭐 대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소련은 처음부터 이 야욕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미국이 소련군이 계속 남하하는 걸 막지 않았으면 아마 이남까지도 내려왔었다고. 그렇죠. 38선이라는 게 미국이 방관하고 있었다면 근데 미국이 뭐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없잖아요. 솔직히 소련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많고 하니까 그러나 국제적인 미국도 더 이상 한반도가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다 좌지우지하는 거는 원치 않았기 때문에 반을 갈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고요. 곧 이어서 이제 소련에 의한 그 공산화 작업과 그 과정과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저항한 평양을 위시한 그런 그 교회들의 그런 그 저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